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해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보혈로 부어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중구청 예배 저도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해서 PPT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20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는 뭐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병원이 수동연세 요양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을까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뜻 볼 때는 저 사람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겠구나라고 오해를 할까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중학생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중학생이다. 중1 빼고 다 한번 내려볼까요? 중1은 없네요. 중2 한 명, 중3. 그러면 우리 남학생 둘은 중1, 중2, 중3이 아니면은 뭘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몇 학년이에요? 중1. 그리고 앞에 한 남학생은요? 네? 중학교 1학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고1을 손하면 고1. 아이고, 예, 고2, 고3. 나머지는 청년들이시죠? 예, 제가 사실 공부를요 어마어마하게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가요 좀 뇌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해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에 오지, 그게 뭐냐면은 저는요 수업을 들어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수업이라는 것은 열심히 들어야지만 성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를 하는데, 저는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못했다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제가 지금 5분 짧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동성애 얘기할게요. 그때 딱 반 배정을 받았는데, 반 배정을 받으니까 아는 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바로 뒤에 아는 애가 유일하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그 학생이 유일하게 친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점심을 같이 사이좋게 먹고 저녁 시간에 야간 자율학습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야간 자율학습 시작 바로 전에 저녁 도시락도 이 친구랑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자마자 성경책을 딱 끊어더니만 이렇게 옆구리에 딱 이렇게 성경책을 잘 이렇게 붙잡고 어디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학생은 얘밖에 없는데 얘가 갑자기 가버리면 나 혼자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바로 학교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고3 기도회를 하기로 해서 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도 좀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 당시에 고3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지, 제가 방언 기도를 태어나서 거기서 처음 봤어요. 사실은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 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야, 우리 동네 청소년 정신병자들은 여기 다 모였구나,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못 만났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 끝난 다음에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계속 여기 나와도 되냐 물어보니까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나갔습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대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대학 떨어져도 좋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기도회를 가야겠다, 나도 만나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회를 가자마자 밥을 못 먹습니다. 물을 먹으면 계속 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금식이 됐는데, 고3 3월 달에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한참 막 대학교를 향해서 막 공부를 할 때인데, 제가 어차피 공부도 잘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었겠죠, 3월 달에. 그런데 공부를 못한 거죠. 배가 막 고프니까, 금식이 되니까.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다, 내가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굶어 죽어도 좋다, 내가 물 못 먹어서 죽어도 좋다, 내가 무조건 내가 기도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일매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냐면요, 21일을 못 먹었어요. 21일을. 고3 3월 달에 21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밥도 잘 들어가도 물도 잘 들어가고 다 정상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서원 기도를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지만 만약에 저를 의과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딱 마치고 공부를 했는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지고 나중에 제가 전국 모의고사 10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신이 완전히 이거니까 내신 이거니까 서울대 의대는 못 가고 연세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서원을 지키려고 대학교 2학년 되는 겨울방학 때 인도 스리랑카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그거를 받아야지만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귀국하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의과대학에 붙여줬으니까 서원한 대로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졸업하고 가면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뭔가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너를 다른 데 쓸 때가 있다라는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하고 저는 이제 해외 선교사는 아니다라는 건 깨닫게 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를 이쪽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저는 이게 의료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선교를 하는 거죠. 사회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중1, 중2, 고1, 고2 여쭤보냐면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고2에서 고3 넘어가자마자 막 기도 가운데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공부 시작했더니만 고3 때 제대로 시작한 거죠. 연세의대 갔어요. 그러니까 고2 이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고2 이하다. 고3 아니고 고2 이하. 이 친구들은 이번 집회 때 오늘 오후 예배 때 성령 받고 능력 받아 공부 시작하면 다 서울대 의대. 고1 밑에 손 한번 들어. 고1 밑에 중1, 중2, 중3, 고1이다. 나는 고1 밑에. 고1 학생들은 지금부터 은혜 받고 성령 받아 공부 시작하면 다 하버드 의대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부터 은혜 받고 공부 시작하면요 우주에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아니 저를 보시라니까요. 저는 완전히 바보였더니까 바보. 그래가지고 하여튼 딱 이 머거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무슨 특별한 과외냐 그것도 아니고 똑같이 못하는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아니 막 성적이 올라가지고 하여튼 제가 뭐 잘 됐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의사까지 되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면은 아주 좋겠다.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졸업한 다음에 가정학과 전공의를 하게 됐어요. 가정학과 레지던트를 하게 되고 야간 신학을 하게 됩니다. 요거 얘기하면 또 길어져가지고 요거는 짧게 얘기할게요. 야간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말기 암 환자를 내가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사로서 말기 암 환자분들을 잘 의학적으로 도와주면서 이분들한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때 복음을 전해서 세례까지 싹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그때 전도한 영혼에게 세례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모시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된다. 한 번에 딱 끝내버려야지. 두 번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기회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야간 과정에 입학을 해서 야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까지 받게 돼서 오늘 이제 목사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비 목사님이 정말 귀한 목사님이고 저는 그냥 이런 일 하느라고 이제 직임적으로 목사를 주신 거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 목사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너무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몸도 바를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심정인데 그러면은 제가 의료 선교사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다루게 되느냐 이제 제가 말기 암 환자분을 의사이자 목사로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호스피스 클리닉을 신촌 세브란스에 열어가지고 말기 암 환자분들 진료를 딱 하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하고 복음을 잘 전하려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인데 일주일 이상 입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치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마침 요양병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이 되니까 너무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말기 암 환자분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진료 의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저는 말기 암 환자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전공이랑 다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환자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제부터는 에이즈 환자를 돌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하다못해 저희 가족들도 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애도 어렸는데 우리 아내는 제가 A전자를 돌보다가 A제 감염이 되면은 큰일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우리 일하는 선생님들 직원들은 왜 반대를 했냐면은 제가 이 요양병원을 복음의 구원의 방주죠. 저 요양병원을 개원하니라 빚을 100억을 졌습니다. 그 100억을 졌는데 아직까지 못 갚고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억을 빚을 이고 지는 사람 치고 얼굴이 밝아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1분만 제가 더 시간을 써보게. 그런데 이거를 개원한 것도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막 보다가 우리나라에 독거 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나 보니까 쪽방촌이라고 막 밀폐된 공간에다가 베니어판을 막 해가지고 벌집처럼 칸막이만 만들어서 하루에 5천 원만 내고 잡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5천 원 내고 자고 낮에는요, 암을 치료하겠다고 북한산 도봉산에 왔다 갔다 2천 원 내고 지하철을 타고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국장 먹으면 암에 좋다라는 말을 들어서, 당시 청국장 한 그릇 6천 원인데 세 끼면은 18,000원이죠. 그러니까 청국장 세 그릇에 교통비 2,000원, 딱 2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독거 고아 암 환자들이 하루에 2만 원을 갖고 사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냐면은, 야, 요양병원을 개원해서 하루 2만 원만 받고 최고 좋은 시설에다가 식사에다가 치료해주면은 지하에 있는 이런 독거 암환우 고아 암환분들이 다 오시겠구나. 어차피 2만 5천 원 써야 되는데 우리는 더 싸니까 2만 원이니까.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2만 원만 받는 요양병원을 개원을 이렇게 했는데, 빚을 100억을 지고 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2만 원이 깨지지 않고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2만 원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서 후원을 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A전자를 보자 이러니까 우리 일하는 선생님들이 다 좋은 분들인데 다들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시술을 처치 같이 막 하다 보면은 에이즈 균이 묻잖아요, 의료진한테. 그거를 좀 우려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원장님이 빚이 100억이신데 만약에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되면 환자들 다 도망간다, 있는 사람들 싫다고, 그러면은 원장님 이자 병원에 내는 거 한 달, 두 달만 못 내도 바로 신용 불량자가 되신다. 그럼 우리는 직장을 잃어버린다. 왜냐하면은 은행이 이 건물을 차압을 해버리니까요. 우리는 직장을 잃어버린다,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령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을 딱 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다 잠재우고 아직까지 우리가 잘 병원을 A전자를 돌보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절대 A전자를 진료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용 불량자가 될 일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생각해봐라. 신용 불량자를 줄임말로 신불자라고 한다. 여러분 신불자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아서 A전자를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자로 만드시겠냐, 신불자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정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을 듣는 직원들이 맞다고, 원장님이 불자가 될 일은 없잖아 하더니 그냥 다 정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전자분 그분을 처음으로 모시게 됐어요. 기도 응답의 결과로.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복음을 딱 전하고 치료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요, 야, 이분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주셨나 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몰려들기 시작해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이즈 환자를 보게 됐어요. 그 환자를 보다 보니까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돼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오늘 너무 귀한 자리 와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본격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본 동성애 문제를 말씀 올리기 전에 한 가지를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의료적인 면에 한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고, 저희 병원이고.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 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전체를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 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성애 성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냐? 100%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분은 청양고추라는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에 함께 살았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홍석천 씨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더니만 이 어린 꼬마죠.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 정도 됩니다. 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동성애 성폭행.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다음에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동성애자가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또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소문이 나더니만 동성애자의 소문이 난 거죠. 홍석천 씨가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어린 시절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은 100%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옹호 문화나 동성애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 우리 학생 중에 BL물이 뭔지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게요. 나는 BL물이 뭔지 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팬픽이 뭔지 안다. 아니 뭐 아는 게 죄입니까? 알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팬픽이 뭔지 안다. 예, 이제 알아도 손을 못 드는 거죠. 손 드는 친구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아는 거랑 보는 거랑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BL물이 뭐냐면요. 요새 여러분 한번 인터넷 교보문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보문고 대표적인 사이트죠. 들어가 보면요. 로맨스, 소설 그 옆에 팬픽 그 BL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BL이 뭐냐? 보이러브로 남자 동성애물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예 카테고리가 정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팬픽은 뭐냐면은 팬들이 쓰는 픽션이라는 뜻으로 대부분이 동성애물을 만들어서 팬들이 예를 들어서 BTS의 멤버 A랑 B가 동성애다라고 소설을 쓰고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무료로 공개도 하는데 그러니까 BL물이나 팬픽을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가 학습이 되니까 혹시 BL이나 팬픽에 최근 손을 댄 청소년 청년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계속 보다 보면 나한테 동성애가 열리는 일이 있으니까 꼭 기도하고 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우리가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랭킹 3등인 분홍색 동성애 앱인 잭디라는 앱을 실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저 랭킹 3등 되는 잭디라는 동성애 앱에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에 저 랭킹 3위인 동성애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얼굴과 벗은 몸을 올 노출로 공개했기 때문에 교육 자료로 쓸 수가 없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맨 양쪽 하단에 전반적으로 빨간 게 보입니다. 저게 뭐냐면 남성의 성기입니다. 본인의 성기까지 올 노출로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이후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중학생이죠. 여러분 중에 16세 남학생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16세 한 중2 정도 됐을 것 같아요. 16세면 그런가요? 중3인가? 예, 중3? 중3 손 한번 들어보요. 중3? 중3 이제 중3이 죄는 아니잖아요. 손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까 누구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괜찮아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아직 중3이면요 정말 작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직 너무 어린 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본인의 소개를 동성애 앱에 어떻게 올렸으면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아르바이트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고 중학생이 본인의 학문생 때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냐면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으로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조금 전에 보신 이런 분홍 앱이 핸드폰에 깔려 있으면 100% 동성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친구 핸드폰 빨리 한번 열어서 볼까요? 있으면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우리가 사랑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이런 게이 앱을 통해서 늘어난 동성 성매매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에이즈에 빠뜨린 죽음의 덫이 바로 동성애 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니까 미리 교회 다 드리고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다 받아가세요.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냐면,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분이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분이 에이즈에 걸리셨으니까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우 중에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감염됐냐면 대부분이 남편한테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애인한테 올랐습니다.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에이즈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어이구,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네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모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떻게,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빼도 우리 청년 자매들이 많이 계시네요.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하신다면 꼭 핸드폰을 줘봐라 해가지고 이런 앱이나 이런 앱에 깔려있나 봐야 됩니다. 이런 게 깔려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죠. 큰일 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20m 찍히면은 오늘 여기에도 누군가 계시는 거죠. 예, 결과는 비밀입니다. 결과는 비밀이고 제가 이따 목사님께만 보고를 드릴게요. 성소수자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말은 성소수자, 소수라고 하지만 소수일까요? 보이는 것처럼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는 의학 교과서에서 MSM이라고 명확히 정의와 기술을 내리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기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성 간의 구체적인 학문 성교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MSM, 즉 남성 간 성행위자의 수가 몇 명이냐?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였다면 이렇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모이게 되고, 이 시대에 존재하던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지 결코 힘없는 소수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모임을 갖느냐? 매년 7월 토요일을 하루 잡아서 광화문 일대에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맨 앞 선도에는 젊은 남자들 옷을 싹 벗겨서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새까만 옷에
부추까지 새까만 부추를 맞춰시는 저 제사장들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절대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인권 축제, 예술 축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맞은편 광장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스케치 사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화문 일대를 7월달 아주 날이 좋은 오후에 누비면서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비웃으며 즐거워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얼굴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쏘는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우리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서울 광장에 있었던 동성애 축제 현장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한 사진만 봐도 와 싶잖아요. 이 당시 서울 시민들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내 눈으로 다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동성애자가 일명 동성애 항문 팬티, 엉덩이가 뻥 뚫린 저런 팬티를 입고 본인의 엉덩이 항문 전체를 시청 앞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하철 내린 서울 시민들이 애까지도 다 이 남자의 엉덩이와 항문을 강제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이 왜 이런 이상한 엉덩이가 뻥 뚫린 일명 동성애 항문 팬티를 입냐면은, 동성애 은혜로 번개라 그러는데, 그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메시지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의 1층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남성 동성애자가 접선하고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동성애를 하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평소에 엉덩이가 뻥 뚫린 저런 팬티를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인지 모르고 입고 온 청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우리 동성애자 사랑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변화받기를 바라는 거지, 우린 그분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보시는 것처럼 줄줄줄 따라가고 있다가 인도를 보시면 당연히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갑자기 인도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여자들이 4명 정도인 것을 보더니만 그 여자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남자를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정신의학에서 성도착증으로 진단을 분명히 내립니다. 성도착증 중에서도 세부 분류로는 노출증이라는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 왜? 대한민국은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남자가 옷을 벗고 여자한테 접근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성 인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소수자가 동성애자냐, 여기에는 굉장히 나쁜 언어 계략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고,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일 따름인데, 지금은 동성애라는 말도 인권 침해라고 해서 성소수자로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보면 아, 동성애를 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언어 계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성소수자의 범위는 훨씬 넓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쁜 마음에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걔한테 면사포를 씌우고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영원한 사랑 맹세라고 끝이 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한테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고 키스까지 하면서 결혼식이 끝나는 걸 본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개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을 올리는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시간이 제가 1시간 20분 안에 써야 되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넘어갈게요. 요 다음 사진이 좀 심하거든요. 나는 심약하다, 혹은 나는 내가 생각해도 아직 이게 좀 요새 좀 내가 마음이 좀 힘든 게 있다, 이런 분들은 눈을 감아 주셔야 되는데, 설명부터 하고 사진 넘어갈 테니까 설명 듣고 사진 볼 때 제가 신호를 줄 테니까 내가 요새 좀 심약하다, 혹은 나는 미성년자인데 좀 내가 좀 그렇다, 뭐 이런 분들은 눈을 감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부터 합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주국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동성애 문제없다라고 독일 시민 합의를 보게 됩니다. 왜 그때 합의를 봤냐면, 동성애 둘이 좋아서 하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까지 할 거 있느냐, 인권 아니냐, 받아들이자, 이 정도 생각했다는 거죠. 제 생각엔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둘이 무슨 한다는데 굳이 우리가 뭐 반대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오늘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69년도에 동성애를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뭐 어떤 얘기냐면,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동성애 하나만 인정했을 뿐인데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됐고,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 없다라는 독일법이 바로 그해 1969년도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 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독일 전역에 합법적인 동물 매춘업소가 생겼습니다. 동물 매춘업소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 업소 안에 있는 동물들과 성행위를 맺는 형태의 성업소라는 거죠. 다음 사진이 실제로 독일의 동물 매춘업소 사진인데, 3, 2, 1하고 넘어갈 테니까 내가 심약하다는 분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3, 2, 1 넘어갑니다. 바로 이 개가 그 독일의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게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항문 생식기가 터져서 장이 밑으로 빠져서 다 죽어서 새벽마다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니까 개가 털이 다 빠져 있고 주리가 있죠. 왜 저렇게 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있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어서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권입니까? 이런 시대가 대한민국에 열려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못 막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는데 5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말하는, 이제 사진 넘어갔으니까 눈 떠도 돼요.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 나가 성행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신의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고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역사 교수님,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랑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더니만 급기야 시체를 너무 좋아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사시다가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 시체를 캐내서 자기 애인으로 삼으셨다가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셨냐면, 이 집 부모님께서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이 교수 아드님이, 부모님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께서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공개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에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애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다음 사진도 조금 끔찍한데, 아까 개 사진만큼은 아니니까 뭐 그래도 나는 좀 이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럼 눈을 감아주세요. 자, 제가 질문도 하나 드립니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불법이겠지?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는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 합니다. 수간은 불법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손 많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정답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합법인 자유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내는 게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성애 행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자유가 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동성애를 막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를 막는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막는다는 건요, 동성애를 막 그냥 합법으로 가는 거를 막아보자. 아니, 이미 합법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막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할 자유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복음으로 그분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죠. 강제로 동성애한다고 감옥에 보내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동성애 반대 운동의 핵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 간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건 죄라고 생각한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방금 손든 여러분들처럼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의사로서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 해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점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제정됐다면은 동성애자가 저한테 소송을 합니다. 왜? 저의 강의를 듣고 기분이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됩니다. 소송이 되면은 얼마를 제가 무냐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최소 500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최소 500만 원을. 그럼 여러분, 내가 동성애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500만 원씩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는다는 거지. 이거를 막는다는 거죠. 그런 거지. 우리가 절대 동성애자들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 시도를 하니까 우리가 방어 전선을 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대상이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입법 전쟁입니다. 법과의 전쟁입니다. 법과의 전쟁. 그러니까 일제 신사참배랑 비슷합니다. 신사참배를 법으로 정하려고 했을 때 그 법과 맞서서 싸웠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수간 얘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동물이랑 성행위라는 것은 어떠냐?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동물이랑 성행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랑 성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자유고 합법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떳떳하게 전국 수가협회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 홈페이지를 캡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한 남자 회원의 자기소개인데 너무 끔찍한 말이지만 글자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좀 심약하다 그러면 귀를 살짝 가려주세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애기들. 이러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강아지 두 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행위를 맺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기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행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본인의 실명을 다 떳떳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라고 이분들도 수련회를 합니다. 호텔 모텔을 빌려서 동물들 수십 마리를 끌고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동물들과 난교를 벌이는 단체 행사를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성소수자를 무슨 박해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떳떳이 잘 살고 계시는데, 다만 현재 반동성애 운동의 핵심은 말씀드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로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 의견을 표현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저를 유튜브에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고발을 하면 제가
한 사람당 500입니다. 한 사람당 500. 그럼 이분들은 소송인단을 만듭니다. 1000명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염원섭 원장이 오늘 유튜브 보니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서 고발을 했다. 그러면요, 한 명이면 500, 10명이면 5천입니다. 100명이면 5억입니다. 1000명이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50억. 제가 여기서 1시간 강의했다고 50억. 그런데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50억 징벌적 손해배상이 물리게 되면 절반은 제가 강사니까 25억은 내고 나머지 25억은 이 교회에서 냅니다. 근데 여러분 25억 있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대해야지 찬성합니까? 반대하는 게 유튜브 통해서 공개됐다고 50억을 물리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와 한국 교회가 동성애 독재 세상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마치 북한이 김일성 일가대에서 반대 의견을 가지면 무조건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면은 엄혹한 징벌적 손해배상 수십억을 물게 되는 무시무시한 독재 사회에 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자유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이 현재 반동성애 운동의 주된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5년이 중요합니다. 5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디까지 가느냐? 현재 발의가 돼 있습니다. 현재 발의가 돼 있다는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국회 표결이 넘어가가지고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면은 법이 생깁니다. 지금 완전히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 나가서 꼭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위에 곽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찬지 알 것 같네요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 종류인 치와와까지 특별 부탁하면서 본인들의 성적 취향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무슨 성소수한테 차별이 있다고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라고 나서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일어날 줄로 믿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에이즈가 무섭냐? 에이즈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즈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결국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되게 만듭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일찍 조기에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왼쪽은 다 못 써서 오징어처럼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잡으시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 쪽을 보시면 절대 장기간 지속된 학문 선교를 인간의 학문과 직장이 견디지를 못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계속 분출이 되니까 집에서 사실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원하셔서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의 평균 입소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입니다. 41세.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30세 정도 된 청년들은 10년 정도 있으면 41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뒤의 미래가 이거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성애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인권이지. 동성애 해라, 나는 인정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41세부터 이루고 살아 라고 말하는 사실상 마귀랑 비슷한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막 머리 밀고 이제 데모하고 막 우리 막 기도하고 막 했던 거죠. 자, 나는 동성애를 절대 할 일이 없으니까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한테 접근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공중 목욕탕에 A전자가 쓴 일회용 면도기를 내가 모르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돈 좀 아껴야 되니까 이거 뭐 어때 하고 대충 씻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면도를 합니다. 그러면 에이즈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데는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보신 것처럼 장기간 지속된 학문 선교 동상으로 말미암아 학문이 다 터져 썩어서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를 못하고 꼭 비데를 쓰게 돼 있는데, 비데로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환자의 피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비데에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시면
방금 묻었던 신선한 에이즈 환자의 바이러스가 조준사격해서 내 항문을 때려 맞추는데 일반인은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항문에 치질, 치열 등 항문 질환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항문 질환이 있는 노출된 혈관으로 에이즈 바이러스가 맞게 되면 체내로 바로 진입하니까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데가 에이즈 환자가 쓰신 건지 안 쓰신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안에 쓰고 나오시면 기다렸다 곧이어 사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오신 분 얼굴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인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오면 얼굴을 싹 보니까 귀걸이 하나 남자인데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게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사진입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에이즈 병실에 오자마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동성 성행위를 하시는데 2시간이 안 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회진을 도는데 이불이 이 남자분이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계시는데 이 김밥이 앞만 봐도 1인분이 아니고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고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에는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또 동성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자르고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부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번에는 이 남자 동성애자 2분께서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습니다. 오후 1시 정도 된 아주 해가 맑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입니다. 그 좁은 아스팔트 위에서 옷을 다 벗고 또 동성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님들이 뛰어내려가서 2분을 모시고 올라오게 되면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인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 동성애자의 28%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 그리고 43%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즉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1000명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500명, 1000명 이상과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추홀구 보건소로 가겠죠.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의 이제 신분증이나 실명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를 말하면 안 되고 저보고 암호만 정해서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 정말 토끼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에 전화해서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보건소 선생님께서 검사지를 보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요 하면서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실명, 전화번호, 신분증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되고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전화로만 결과를 확인하게 돼 있고 이 비싼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네이버에 에이즈 익명 검사에 대한 공개 질문을 올린 한 남자의 질문입니다. 이 남자의 궁금증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안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에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것이고 이 남자의 궁금증은 밑에 빨간 줄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검사에서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막을 거 아니냐. 그럼 난 안 된다. 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이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세요가 공식 답변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여자들의 인권은 어디로 가는 거냐는 거죠. 즉 대한민국의 현재 동성애 인권이 너무 귀족화돼 있어서 여성 인권이 역으로 침해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센조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요 사진은 괜찮은데 다음 사진이 조금 충격적이라서 요거 얘기하고 다음 넘어갈 때도 제가 3위라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나는 센조이가 뭔지 안다.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원래 남이 나한테 안 가르쳐줬지만 난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100% 센조이가 뭔지 압니다. 이성애자는 모르는 거죠. 동성애자인데 센조이 하기 싫다. 그러면 동성애 생활을 그날부터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 동성애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동성애를 하러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에서 물 나온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러고 그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호수, 샤워기 쇠줄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샤워기 쇠줄을 다음 사진이 좀 끔찍하다 그래서 3위라고 넘어가니까 내가 좀 심약하다 그러면 눈 감아주세요. 3, 2, 1 넘어갑니다. 이 샤워기 쇠줄을 보시는 것처럼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틀면 물이 장으로 밀고 들어가서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을 때까지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뺍니다. 이거를 5번 반복해야지만 장에 있는 대변이 다 빠져서 동성애 한 번을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삶은 뭡니까? 밤이면 밤마다 더러운 모텔 화장실에서 저렇게 짐승처럼 꿇어 앉아서 내 장에다가 셀프 물고문하는 게 동성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매달아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죠. 절대 여러분, 동성애는 꿈도 꾸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말자. 왜? 동성애에 빠지는 순간 내 인생은 밤이면 밤마다 딱 이 사진이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 사진 캡처할 때요, 원본 사진은 그냥 오리지널로 올로출로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무지 뭐 모자이크를 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안만 봐도. 그래가지고 저거를 일명 대빵이라고 하거든요. 대빵을 딱 쳐가지고 아예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자랑하려고 자기 사진을 올렸다니까요. 여러분, 창피한 게 없더라니까요. 얼마나 저는 어른으로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 학생이요 21살입니다. 21살.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동생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게 인권이라고 생각해. 제가 볼 때는 큰일 났는데 이 학생이 그거를 모르더라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 제발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를 마친 다음에 다시 이 샤워기 헤드를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모텔에다 걸어놓게 되면 그 다음에 절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샤워기 물을 틀고 샤워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일명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 나간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양침을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질을 어떻게 하냐면요, 샤워할 때 샤워기 헤드에 입대고 오라고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바이러스 다 입대고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이 센조라는 동성애자의 인구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 오염 안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중1 해봤자 뭐 15살입니까? 그렇죠? 15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립니까? 아까 중2 있었던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 중2가 죄는 아니잖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저기 일어나보세요. 모니터 뒤에 있는 학생이에요. 요 정도 되면 중입니다.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아직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 새싹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같은 중인데 이 학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떳떳하게 공개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동성애를 한다. 그런데 집에서 센조라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엄마한테 방금 보신 엄마가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샤워게드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게드가 잘 돌아갈까요? 이거를 올렸습니다. 요만한 아까 고만한 학생이. 그러니까요, 밑에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답을 뭐라고 달아줬냐면, 너 있잖아 학생아,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 고무장갑 껴봐라. 그렇게 또 답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청소년 중에 희한하게 샤워실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센조를 마친 다음에 당연히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고 나가겠죠. 그러면 엄마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신 채 그 고무장갑을 끼시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썰어서 식탁에 내놓으면 가족들이 다
이 아이의 병균을 집어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성애자들의 병균이 대변 감염을 통해서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게 유럽, 미국의 논문에서는 정설로 이미 된 지 오래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끼리 학문 성행위를 하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동성애는 못하는 게 정상인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란 것을 개발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피스팅이 어떻게 하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다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문 성관계에도 통증이 없겠죠. 항문이 다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장의 대변이 찼을 때 밑에서 항문 괄약근이 잘 조여줘야지만 대변을 밑으로 안 흘립니다. 그런데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게 되면 대변을 밑으로 계속 흘리는 변실금 환자가 되고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깟 항문 성관계 동성애 하겠다고 내 항문을 장애자로 만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피싱 월드라는 다음 카페까지 결성해서 통과 의뢰로 동성애자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공개 구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고 밑에 울산의 땡땡님 절 피싱해 주세요. 이거는 이 피싱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는데 넣을 때보다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입장에서는 죽을 각오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다 빼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돼 있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현재 울산에 사는 땡땡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 주세요라고 특별 요청을 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이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고민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 답변을 또 달아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학생이 아무리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를 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동성애 하는 순간 다 소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주변에 동성애 성적 유혹이 있나 분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적 지향이란 말도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전봇대 일제히 쫙 붙어있던 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SM은 세디스 메조키스의 주말로 동성애자들 중에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고문해야지만 만족하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주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부릅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할 때 여자 역할 바텀이라고 그러고 틱톡아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떳떳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틱톡아디 8780으로 연락을 하시면 이 문제의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 남자 아이를 특별히 찾고 있는데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 전봇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면은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쳐놓은 악마의 덫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하자는데 과연 누가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 몸은 당연히 내가 지킨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만나보니까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수갑 채움을 당해도 내가 누군데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데 동성애 하는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호기심이라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상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소변 나오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가 소변 나오는 길 혹은 구멍이니까 어딘지 연상이 되시죠? 거기다 갑자기 저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빡 집어넣어 막 쑤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을 성고문할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에 최대한 통증을 줄 목적으로 고안된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인 요도풀을 어디서 파느냐?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G마켓 등 대한민국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 법적 제재 없이 1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19,000원에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어린 애들 호기심에 온 학생들을요 이거로 그냥 성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학생들 안 되겠지?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도풀로 수백 명 수천 명 남학생들 고문을 하면 이 기구를 통한 2차 세균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A는 완치가 안 됩니다. 완치가 안 되고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안 되고 에이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줘서 30년은 더 살지만 30년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로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도 이 약을 드셔야지만 30년을 더 사니까 이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이 약을 드시려면은 약값을 내셔야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 실제로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겨서 저한테 병원을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이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라고 부릅니다. 감염내과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서울의 모 공립병원이 있는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고 약값이 싸고 양심치료를 하니까 그 병원에 감염내과 에이즈 알약 처방하는 전문의 선생님께 제가 문자를 드려서 환자 한 분을 의뢰 드릴 테니까 한 달에 낼 환자의 에이즈 알약값 본인 부담금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올리니까 그 과장님께서 한 달에 환자가 낼 약값 본인 부담금은 60만 원이다라고 문자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600만 원, 600만 원. 그 600만 원이 나오시면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병원 영수증 60만 원짜리를 받는 거죠. 그럼 이 60만 원짜리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줘서 한 달에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자, 여러분 1년 공납금이 600만 원 됩니까? 대학교? 그렇죠? 한 600만 원 되는 거죠. 여러분 1년 공납금 낼 거를 에이즈 환자 한 분이 한 달 동안 다 씁니다. 그거를 국가가 다 지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금으로. 저는 이럴 돈 있으면요 우리 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대 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중에 아니 막 동성애 인권인데 그거 왜 자꾸 뭐 에이즈 얘기하시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여기까지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까지 안 다음에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매달 600만 원 에이즈 약값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시는데 그러다 몸이 조금 아픕니다. 그럼 대학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여러분 몸 아플 때 대학병원 한번 가고 싶어도 고가의 진료비 때문에 못 가죠, 사실상. 그런데 에이즈 환자분들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입원비, 치료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병사님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일반 환자 간병하는데 간병사님 일당이 하루에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종합병원 입원하시면 간병비 때문에 아버님 허리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사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2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에이즈 간병사 비용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분이 나는 제주도 의사를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를 가야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기 값이 발생하겠죠. 그 왕복 비행기 값과 교통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분이 댁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댁에 계시면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드리고 집까지 청소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집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공부하느라 고생한다고 국가가 반찬 배달해주고 집 청소해준 적 있습니까? 사실 동성애자들이 제가 의료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왜? 에이즈 알약을 잡수시면 30년을 더 사니까 점점 할아버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국가에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어떤 요청을 하셨냐면 우리가 노인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데 무료로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치매 걸렸을 때 요양병원 모셔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냅니다. 여러분 100만 원 만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무료라는 거죠. 무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의 증가율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무려 에이즈 환자 수가 35%가 자연히 줄었습니다. 자연히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미국도 에이즈 환자가 매년 줄고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가 매년 줄었고 미국이 동성애 천국인 것 같아도 미국은요 에이즈에 걸리면 약값 치료비 본인이 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니 당신이 좋아서 동성애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데 우리가 약값을 왜 지원해?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과도하게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리고 의료가 약간이 낙후되어 있는 아프리카까지도 가만히 있어도 에이즈 환자가 지난 15년간 35% 이상이 줄었는데 유독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로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첫 번째, 이상한 동성애 인권이란 이름의 사실상 귀족화. 두 번째, 너무나 과도한 세계 최고의 동성애 복지 때문에 묘하게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용 문제가 당연히 생겼겠죠. 2013년도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 4조를 지급한 첫 해였습니다. 작년 2020년도는 동성애 에이즈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 9조입니다. 9조. 그럼 20조가 되는데 몇 년 걸리냐? 앞으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그럼 여러분 20조를 10년 뒤에 누가 만듭니까? 여기 요 학생들이 만들고 요 학생들이 청년들 찬양했던 청년들이 주말에는 우리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거룩하게 헌신하지만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20조 만들어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럼 20조 갖다 바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 뭘로 살아? 도로는 무슨 돈으로 깔아? 그렇지? 복지는 무슨 복지로 합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이게 바로 동성애 인권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어느 언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입이 이만큼 갔지만 이 막판에 우리가 그나마 좀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사실을 알려서 그것만이 우리가 그나마 이 대한민국 남은 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제는 마지막에 한 방을 결정타를 날리겠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국회에다가 올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통과되면 끝이라니까요.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도 못하게 한다는 거. 이런 말도 왜 비판을 하냐고. 저한테 500만 원 1인당 내라는 거예요. 이거 들은 다수의 동성애자들한테.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입에 돈재갈을 물려버리면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갑니까?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방어 기전도 이제는 작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남아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라고 동성애 단체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일보 직전입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하리수 씨 같은 경우죠. 고가의 성 전환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고가의 여성 호르몬사를 계속 맞는 분들인데 성 전환 수술 비용이 얼마냐? 1억이 넘어갑니다. 온몸을 다 고쳐버립니다. 1억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지만 트랜스젠더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가의 성 전환 수술 비용과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추가로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또 되게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1억에 80%면 8천만 원인데 나 같으면은 우리 대학생들 8천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창업을 시킬 것 같거든. 그게 대한민국 훨씬 유익한 거 아닙니까? 아니, 까먹어도 뭐 어때? 그 까먹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어디 갔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생식 기간을 잘라내는데 8천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시 누구냐면요. 지난 대선이니까 우리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님이 다음 이번 내년 대선 때 대통령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분이 또 장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것 중에 이것 한 가지만은 내년에 제발 철회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요. 이분이 지난 대선 때 이렇게 공약을 내셨습니다. 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 여러분 은행 취직하려면 요새 경쟁률 뭐 50대 1 그렇다고 그러네요. 신한은행, 뭐 농협 이런데 전국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성소수자 돼야 되나? 성소수자 특별자금 지원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공무원 되기도 쉽고 은행 직원 되기도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께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음 대선 공약 때 빼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면 그분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또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소수자 인권인 줄 알고 또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고 대통령 앞에 쓰고 국무총리 앞에 쓰고 국회의원 앞에 쓰고 장관 앞에 쓰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쓰고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10분 내지 15분 제가 잘 시간 맞춰서 할게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랑이 없게 동성애자들 자꾸 가로막히고 괴롭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동성애자들이 벌인 동성애자인 A전자를 유일하게 돌본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인 것처럼 저한테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했었죠. 제가 무슨 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제 인간적인 글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A전자를 돌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그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자들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력 정치인들이 저희 병원에 단 한 번 위로 전화나 기저귀 한 장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텔레비만 틀면은 그분들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사랑,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는 약속 그거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딱 밀어붙이신 분이 대전에서 5선 의원이면 20년 국회의원 한다는 겁니다. 20년 국회의원 하는 이상민 의원이라는 분이에요. 그분 저희 병원에 지금까지 물티슈 한 장 보내준 적 없습니다. 전화 한번 해본 적 없어서요. 그런데 요새 텔레비만 열면은 이상민 의원이 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내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은 아니 뭐 저 혼자 뭐라고 어떤 그 좀 슬픔이 있는 거죠.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왜 한 번도 그동안 연락도 안 하셨을까? 여기는 정말 동성애자 버린 불쌍한 동성애자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저 사랑은 방송용인가? 뭐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보시면 또 한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 단체, 동성애자 인권연대라고 돼 있죠.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우리나라 단일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연합회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딱 이거 하나예요. 동성애자 인권연대 딱 하나입니다. 거기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저처럼 동성애 반대를 가진 사람들을 호모포비아 내지는 혐오 세력이라고 이분들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혐오 세력 올해의 3인방을 실명을 띄웠습니다. 사실 살생부를 띄운 거죠. 그 3명 중에 하나가 저래니까 염한섭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들이 벌인 동성애 돌본 사람인데 그 환자를 돌보다가 에이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젊은 사람들 동성애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유언을 남기셔서 제가 그 유언에 따라서 바른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말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는 것처럼 뭐 뒷조사를 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내용의 문자가 오냐면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문자 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기도하고 저는 정말로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어차피 아무로 가던 교통사고로 가던 노인질환을 가던 한 번은 가는 건데 순교하면 내가 복을 얼마나 받는데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염 기른 게 약간 이유가 이게 무슨 뭐 때문에 기른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제 토요일 엊그제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에는 꼭 동성애 성업소 그 찐방이라고 10,000원 내고 들어가서 몇십 명씩 막 무작위로 동성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 안 되니까요. 전도 안 되니까요. 거기 동성애자들한테 그럼 맞아주기 딱 좋은 자리 아닙니까? 막 가가지고 막 한다니까요. 그 영상 있으면 나오니까 보세요. 막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1인만 되잖아요. 그 혼자 가서 했습니다. 혼자 합니다. 가가지고 혼자 합니다. 그럴 때 더러더러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뭔가 강한 인상을 줘볼까 해가지고 좀 길렀지.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토요일 어제는 뭐 하냐? 토요일마다 민주당 사표 가지고 또 기도회 합니다. 왜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국회에 내놨으니까 기도로 막아야지 우리가 뭐로 막습니까? 아니 그분은 20년 국회의원 하는 분인데 제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막했어? 근데 막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제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1인 기도 하는 겁니다.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주일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고 열심히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분명히 동성애 독재상을 막아줄 거로 믿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혐오 세력 주임을 뒷조사라고 제가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는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야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 라고 하셔서 제가 그 핸드폰을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야 내가 가족을 보여야 되니까 내가 굳이 이제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포기하자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제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요 공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신데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그 테러 문자를 받은 이후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의 머리를 볼 때마다 그냥 뭐 감사합니다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애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약 4년 전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뭔가 제 마음에 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다 보내버렸다니까 아내하고 애 셋을.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남아서 결상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 막내 꼬마가 우리 막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렇죠? 당시 몇 살이었냐? 3돌이 안 됐습니다. 기저귀 차고 갔습니다. 3돌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때문에 애들을 버렸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진실한 아버지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신사참배랑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변종기독교, 변종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변종교회, 변종기독교 믿었다가 갈 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러면은 손자도 지옥이네. 그러면 증손자도 지옥이네. 그럼 여러분 아니 내가 그 사실을 알면 차별금법을 막아서 순전한 복음과 기독교를 계승시키는 게 아버지로서 할 일이지. 내가 의사라고 돈 벌어가지고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낸 다음에 지옥 가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흘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만났습니다. 왜 만나겠습니까? 왜 만나게 하셨겠어요? 차별금지법 막는 게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놓치고 다른 거 한다? 여러분 당시 친사참배 광풍이 불 때 평양에 대형교회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고아원도 하고 구제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훌륭한 일이지만 신사참배를 막으면서 해야죠. 막으면서.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으면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시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라이트 뒤에 이제 한 3분 정도 하고 나머지 강의는 어디서 쓰냐면은 뒤에서 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죠. 나머지는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우리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들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 이게 우리는 광고가 안 붙는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노란 딱지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신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린 광고가 안 붙으니까 제 돈 300만 원씩 매달 써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아요, 구독 눌러서 저 염한섭 원장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래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좋아요, 구독 누르는 게 중요하냐? 이게 현재 한 8만 9천 명 됩니다. 구독자가. 그런데 토요일 날 민주당 사업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도에 잘해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저는 사실 거기 가면요 엄청 많이 나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민주당 사업에서 기도하자 딱 서보니까 아니 나온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희한하게. 그러니까 제가 전혀 기독교 대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기독교 대표입니까?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나를 기독교 대표로 보더라고. 나만 나왔으니까 딴 사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니까 아유 막 시원찮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에 잘하려고 우리 공연 차량이라는 거를 기도 차량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뒤에 LED 붙이고 앰프 설치하고 그거를 1억 8천을 들여가지고 했다니까. 1억 8천을. 그렇다고 제가 뭐 한국교회 후원 받은 적 있습니까? 후원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도와줄 게 뭐냐, 뭐 후원해달라 절대 그 얘기 아닙니다. 알아서 주님이 다 부어주셔서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할 때 민주당에서 매주 당의 보고가 들어갑니다. 당직자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레인보우 리턴즈가 이상민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대해서 토요일 기도회를 했음 이 한 줄이 올라갔는데 밑에 구독자 수가 들어갑니다. 그 채널이 몇 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8만 9천 명인데 이게 만약에 한 15명 20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하려는 의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쑥 들어갑니다. 왜? 20만 표가 얼마나 큰데 20만 표가 얼마나 큰데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신 일은요. 좋아요, 구독 누르는 그 1초, 그거 도와주시면 돼요. 그거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뭘 도와주시면 되는 거냐? 우리가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막는 거냐? 그럼 여러분들도 생업을 그만두고 내가 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되냐?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막냐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투표만 잘하고 서명만 잘하시면 돼요. 투표만 잘하고 서명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구나. 투표 서명하는 거 1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한다. 그러면은 요새는 인터넷으로 설명하는데요. 10초면 됩니다. 청와대 청원도요. 내가 네이버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연결돼 가지고 1초면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개 이상 나와야지 우리가 이깁니다. 왜?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려고 그러냐? 간단합니다. 동성애자들 60만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거는 산수입니다. 저쪽은 60만, 이쪽은 100만.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겠어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100만 명으로 정치인들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명만 잘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마음이 있어도 서명할 정보를 몰라서 못한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서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이 카톡방은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습니다. 단체도 아니고 회비도 없고 모임도 없다니까요. 만나자고 하는 얘기도 없다니까요. 그럼 뭐라는 거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만 올려드려요. 동성애 반대 서명 링크만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한번 들어가서 옛날에는 BTS 뭐 하나 봤는데 그 시간에 여기에 들어가서 오늘 설명할 거 뭔가 봐가지고 1초만 꾹 누르면 되는데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라는 재정 시도 국회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주 동안 1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명 돌파하면은 청원 들어가는 거예요. 청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수 없잖아요.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국회처럼 맞불했습니다. 저쪽은 10만 명 모으는데 3주. 우리는 며칠 걸렸을까요? 몇 주 걸렸을까요? 했는데 우리는 3일 걸렸어. 3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밑바닥에 많이 깔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지금 이게요. 우리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민주당의 의상민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 국회에 내놔도요.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요. 지금 정치인들이 딱 보는 거예요. 어디가 더 센지. 의외로 이쪽에 3일 만에 10만 명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100만 명 넘어가야 됩니다. 100만 명만 우리가 딱 만들 수 있으면요. 아니 왜 합니까? 사실 뭐 정치인들이 솔직히 뭐 동성애자 얼마 사랑한다고 솔직히 뭘 사랑해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마 동성애자들 자기 자식이랑 막 어울리고 좋아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걸요. 제 생각에는 자녀 교육이 안 좋다고 그럴 것 같거든. 왜 정치인들 다 귀족학교 보내잖아. 애들은 다 유학 보내잖아. 그렇게 막 돈 들여가지고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뭐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왜 겉으로 뭐 그러냐고. 간단합니다. 표 때문에 60만 표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거를 역용해 가지고 우리가 100만 표 이상을 모으면 되겠구나. 간단하죠. 그거를 하려고 하나님의 의병방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볼펜 좀 끊어보세요. 볼펜 있으면 볼펜 좀 꺼내보세요. 자, 아니면 핸드폰을 지금 파워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 핸드폰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를 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자로 여러분 교회 이름이랑 그리고 여러분 실명을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몰래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꼭 실명 확인을 거쳐서 제가 목사님께 검사를 받아요. 이 성도의 성향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중에 일부 탈락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지원을 하셔 일단은. 제가 목사님 검사를 다 받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가 010-7494-0114예요. 010-7494-0114. 뒤에가 되게 애우기 쉽죠? 1114 번호 물어보는데 7494-0114입니다. 010-7494-0114.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 들으신 성도분들이 야 내가 나 서명운동 할란다. 뭐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도부터 하면 되겠어? 당연히 해야 됩니다. 010-7494-0114로 문자를 보내시는데 문자로 실명과 교회 이름 그거를 주시면 돼요. 그걸 주시면 제가 목사님한테 딱 이제 한번 이렇게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의병방에 들어오는 합격률은 30%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 이하, 70%는 떨어집니다. 70%는 떨어지고 30% 이하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 검증된 사람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내년에 한 번 더 지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담할 일이 아니고 자 그러면 010-7494-0114가 진짜냐? 한번 전화해보세요. 진짜 제가 쓰는 핸드폰 번호입니다. 진짜 제가 딴 거 없어요. 한번 해보죠. 네, 전화 받아드려 볼게. 자, 이 정도 내 핸드폰을 2497 누구예요? 2497. 아이고 아멘 1번 2497. 자, 여러분 제가 가짜폰 막 그냥 2개 달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진정성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제가 쓰는 게 주폰이 이거라니까요. 이 정도 내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여러분들도 지원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원해 주셔가지고 의병방 들어오셔서 이 시대 하나님 의병이 돼서 나중에 천국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의병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쓰나미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처럼 다윗처럼 일어서는 하나님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